1950년 9월 15일 인천의 미 해병대를 시작으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비한 피해를 입고 북한군은 거의 전멸 수준으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방종관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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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 이제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교두보를 마련한 유엔 군인데요. 이제 본 부대가 올 차례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 어디죠? 이게 상륙작전이 2단계라서 저녁 때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로 상륙을 합니다.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미군이 무서운 게 저녁 때까지 북한군 지원부대가 올 수 있잖아요. 인천시 들어오는 쪽에다가 계속 한포 때리고 하늘에서 내내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 막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비치가 5시 17시 33분에 이제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시작하는데 5해병연대가 월미도 북쪽에 상륙합니다. 여기가 레드비치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전투가 있었고 거기 공동묘지 언덕이라고 그러고 양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항구잖아요. 그래서 방파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방파제를 올라가야 되는데 방파제 뒤쪽에 이제 벙커나 참호를 만들어 놓고 쏘는 거죠. 야, 이거 짜증나는 거. 그러면 진짜 그 라인이 일자로 쫙 보이는데 머리가 탁 올라오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기관총을 갈기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길 또 그냥 못 올라가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받고 여기로 올라가라 그러면 누가 여기다 머리를 내밀라는 거냐. 이거 죽음과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냐 뭐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다리.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압을 했는데 사실 상륙작전 치고 큰 희생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월미도 전투 때와는 다르게 희생자가 좀 나요. 특히 그 공동묘지 고지로가 양조장 근처에서 제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전사 8명, 부상 39명. 이날 하루 종일 전체 해병 피해는 전사 20명, 부상 170명. 근데 사실 전사가 많지 않은 건 이때 워낙 응급 조치가 잘 돼 있어서. 원래 통상 그 6.25 전쟁 때 전사자 대 부상자 비율 이걸 보면 비율을 보면은 전시 응급 체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사자 1명에 부상자 3명 정도가 나온다. 이거는 응급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사자 1명에 부상자가 한 5명, 6명 정도 나온다. 이거는 응급 체계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라크 전쟁, 2000년대 후반, 2007년도, 8년도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군 1명 전사에 부상자가 9명. 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작전할 때마다 헬기가 공중에서 계속 있으면서 부상자 생기면 바로 내려가서 헬기로 이송하고 하니까 전사할 사람들이 부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6.25 중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면서부터 보면 네. 중공군의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을 보면 아마 거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율일 텐데 제대로 된 통계는 사실은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의 본대가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과연 어떤 무기들이 사용이 됐는지 이곳 이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오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에도 다 뭐 전시가 돼 있고 한데 방종관 센터장님께서 직접 이 무기들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해병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설명은 이제 해석을 하느라고 이제 브라우닝 오토매틱 라이플이니까 자동 소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경기관총입니다. 그렇죠. 경기관총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경기관총인 게 뭐냐면은 육군 같은 경우는 분대 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는 이 자동 소총 또는 이제 경기관총을 분대 3정을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람보처럼 들고 다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거의 소총처럼 쓰니까 예. 한국처럼 고지전에서 보면은 기관총 들고 고지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비할 땐 괜찮지만, 예. 그러니까 공격할 때 보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BAR이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서 전투를 해봤더니 밀림이나 삼약 지역에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해병대는 이것을 3정씩 갖고 나왔습니다. 역시 그 실전을 해보고 용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공산권 경기관총이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쉬운 말로 이제 양각대로 주로 안 쓰더라도 개인이 휴대해서 경기관총처럼 쏘고 필요시에는 뭐 자동 소총처럼 쓸 수 있으니까 미군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뢰했고 결국은 60년대까지 쭉 사용하다가 1960년대 M60으로 M60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월미도를 공격하는 이제 미 해병대가 M1918A2 박 경기관총을 들고 이제 딱 등장했다면 이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이 대거 차레프 경기관총이 대칭되는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길이나 뭐 무게나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도 거의 똑같고요. 무게가 이게 한 300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저게 8.8kg, 이건 9.1kg 이런 정도가 되고 이게 특징적인 게 M1918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원판형으로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탄창이 돼 있는데 이게 47발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네요. 예. 불편한 거에 비해서는. 네, 47발이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재원상으로 보면은 이게 탄약도 훨씬 더 많이 쏠 수 있고 사거리도 더 긴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그 경기관총을 공산권에서는 충분히 보급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판형, 이 원판형 탄창, 탄알집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흔히 이제 별칭으로 레코드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휴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렇죠. 고장도 잘 나잖아요.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당점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서는 지금 M1918A2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용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하면 또 떠오르는 사진,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근데 이 주인공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 사진은 사실 누가 찍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해군 역사 기록소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파제를 누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대장이 먼저 올라가야죠. 이 사람은 이제 발도메르 로페즈 소위입니다. 당시엔 소위였어요. 딱 보면 용감하게 앞장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스페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민 2세입니다. 아버지 때 미국에 이민 와서 해병대 입대를 해서 당시 해병 1사단 5연대 1대대 3소대장이었습니다. 이날 레드비치 방파제 뒤에서 이제 먼저 돌격을 해서 참호하고 벙커를 소탕해야 되니까 또 앞장서서 벙커 하나를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벙커에 수류탄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기관총이 날라와서 어깨하고 가슴에 총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류탄이라고 소리를, 왜냐하면 수류탄 안전핀을 이미 뽑았기 때문에 수류탄을 떨어뜨리잖아요. 수류탄이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게 들리겠냐고 지금 막 그 전투 중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류탄을 집으려고 했는데 팔에 총알을 맞았으니까 팔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기를 쓰고 어떻게 몸을 굴려가지고 팔꿈치로 걸어서 자기 몸에 잡아당겼어요. 아우. 그래서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감싸고 전사했는데 분대원들은 한 명도 안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희생, 해병대 장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해서 의회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분이 젊어서 전사를 해가지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분이 한국에 한번 방문해서 훈장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었기에 이런 작전이 성공을 했던 것이고 네.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서의 힘을 찾은 것이죠. 예. 자, 해병대가 앞장서고 육군이 그 뒤를 따르는 지금 상륙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해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안에서도 작전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9월 15일 날 오전 새벽 만조 시기를 활용해서 월미도에 먼저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만조 시기를 활용해서 레드비치와 블루비치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양쪽으로 들어가면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어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전투력을 해안에 상륙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상륙 작전을 할 때도 항상 복수의 해안을 따라서 전투력을 집어넣는데
전체적으로 월미도와 레드비치, 그러니까 북쪽, 인천항의 북쪽은 이제 해병 5연대가 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블루비치인데 여기는 해병 1연대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해병 7연대는 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대, 3대대 이렇게 2개 대대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비인 1대대가 이제 3대대 쪽으로 같이 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생소한 지형에 뭐 섬을 참조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저녁도 좀 어수름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블루비치 오른쪽을 따라서 3대대를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1대대가 왼쪽으로 독강리 염전이라고 그래서 염전이 쫙 깔려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3km를 돌아서 갔는데 그 돌아간 지점에 북한군이 배후로 들어간 겁니다. 그 북한군 1개 중대를 생포하는 그런 약간의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의도한 건 아닌데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연과 마찰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작전 성공에 도움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북쪽 상륙부대와 남쪽 상륙부대가 같이 들어갔는데 해병 5연대 쪽 레드비치에서는 일부 피해가 있었고 여기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양익포위 형태로 이제 작전이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군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왔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에도 우리 국군의 활약도 분명히 있는데 전투에서 국군의 활약을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이때 한국군 참전부대는 일단 해병대, 해병 1연대가 참전하고 그다음에 육군 17연대 그리고 미국 육군 7사단의 이제 카츄샤들이 이제 같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일단 상륙 작전은 해병대가 하니까 해병대가 미국 단독 작전한 건 아니고 미국 해병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시 해병대는 그냥 해병대였어요. 부대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쟁통에 급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냥 해병대라고 그랬는데 미군들이 보고 부대가 이게 제대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첫 번째라고 해서 1년대라고 미군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병 1년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해병대가 그때 충무 제주도에서 이제 다 해서 통영 이쪽 마산 전투 참전하고 그랬는데 진짜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뭐 화기소대가 있는데 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용 화기, 그렇죠. 중기관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편제만 있었는데 미군이 보고 이제 무기를 줍니다. 제대로 편제를 해라. 그래서 뭐 M1 소총, 카빈 소총, 그리고 BAR 30mm 구경 기관총, 60mm 박격포, 82mm 박격포, 대전차 바주카포, 50mm 중기관총. 이게 딱 소대 기본 무장이죠. 네. 그래서 이때 화기 훈련이라든가 그것도 충실하게 받아요. 미국 하사관들이 지원이 돼서 훈련을 받고 이날 미 해병 5연대 예비대로 있다가 오후에 레드비치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이 당시 우리나라 해군의 거의 창설자로 유명한 손원일 제독이 병사들하고 같이 상륙합니다. 물론 전투가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원일 제독은 해군의 아버지죠, 해병의 아버지예요? 당시 해병은 해군 소속이었잖아요. 그뿐이 아니고 병사들하고 같이 수경했어요. 그래요? 해군 제독, 해군 총사령관이 해병대하고 같이 전투 지역에서 숙식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16일부터 미 해병은 양쪽에 상륙했잖아요. 그런데 빨리 퇴로를 감아야 되니까 양익으로 펼쳐지면서 퇴로를 막고 이제 김포 쪽, 부천 쪽으로 진격하는 거고 육군 7사단은 더 양쪽으로 가서 더 남쪽으로 가서 낙동강에서 오는 북한군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고 중앙 시가지를 한국군이 맡습니다. 시가지에 들어가서 뭐 이제 잔존병력 소탕하고 포로로 잡고 주민들 이제 위무하는 정책을 한국군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되게 잘 짜여진 거죠. 네, 그 기록에 보면 이제 한국군 해병 1년대가 시가지 소탕 작전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북한군 이제 낙오병이라든가 뭐 숨어 있는 병사들이나 이런 걸 찾아내고 또 색출하고 제거하는 이런 소탕하는 이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사살한 병력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포로만 181명을 잡았습니다. 북한군은 뭐 보급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관만 연결하면 콸콸 쏟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요. 인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군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허리에 관 연결됐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이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공간사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재빨리 인천 상륙의 기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처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네. 북한군 최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대처했다는 거예요? 네. 대처한 거죠. 막어. 예, 나는 그렇죠. 신속하게 바로 저겁니다. 말했어. 막어. 예, 분명히 막으라고 했어. 예. 우리가 못 막은 거야.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탁 들어가 보면은 북한군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는 공황 상태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박사님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인천과 서울을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창설하고 당시에 이제 민족 보위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최영건을. 그런데 그 임명한 시점이 9월 17일입니다. 이틀 뒤네요. 이틀 뒤죠. 네. 사실은 이미 9월 17일이면 상륙작전이 성공한 게 거의 이제 굳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때서야 합니다. 9월 17일 날에서야. 서해 방위 사령관을 실패한 다음에 임명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9월 18일 날 중국 대사가 김일성을 찾아갑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 측 기록에 찾아갔더니 김일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첫째, 인천 지역에 상륙한 유엔군은 한 1개 사단 정도로 평가된다. 이렇게 1개 사단 정도로 평가된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10개 사단을 지금 새로 창설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전혀 안 된 거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잠꼬대하고 있는데. 네. 세 번째, 당시에 그 소련 대사가 스탈린에 보고한 문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탈린에 보고한 내용은 한 18일 날 어간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때 소련 대사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중국의 주얼레, 2인자죠. 주얼레가 김일성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 만약에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평양이라든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 정도의 예비 병력이 있으면은 상륙 작전 부대를 막을 수 있다. 전력을 통해서 막아라. 그런데 10만 명의 병력이 준비가 안 됐다면은 견제 부대만 남기고 주력을 빨리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켜라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정석이죠. 네네네. 그죠? 네. 준비가 돼 있으면 맞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빨리. 실질적으로 38선 이북에서 지연전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니까 이게 정석인 거죠. 아니,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네. 먹지 말고 지금 이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김일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죽박죽으로 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천에다가 정원부대 보내고 서울에서 시가전을 통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주간의 시간은 벌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병력이 다 녹아 없어지죠. 녹아 없어졌죠. 38도선 이북에서 진격하니까 평양까지 거의 열흘 만에 접근했죠.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지금부터 평양 레이스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1단계 작전으로 월미도를 장악한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여러 영웅의 활약 속에 상륙부대 본대들이 차례대로 인천에 발을 내딛게 되고, 한편 유엔군의 기습에 공황에 빠진 북한군은 서울과 인천으로 병력을 보내면서 방어전에 나선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에는 전차가 좀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기갑부대를 인천에 투입을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모든 상륙 작전에서 제일 위협적인 게 기갑부대였습니다. 요즘은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탱크 순환이더라.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나 인천 상륙 작전까지만 해도 특히 해병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차예요. 왜냐하면 상륙하는 부대는 소화기만 가지고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를 막을 만한 중화기나 또 전차 양육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를 항상 신경을 쓰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당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워낙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이 거의 그러니까 낮에는 내내 감시 체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군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니까 전차를 이용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인천 교외에서 전차 6대 정도가 보병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게 해병 코르세어기에게 탐지가 됩니다.
근데 당시 미국 해병은 해병 항공대가 따로 있었어요. 해병이 워낙에 상륙 근접전을 많이 하니까 이 훈련이 잘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통제관이 꼭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르세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차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전차를 막 공격하면 그냥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안 맞아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8대가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데 겨우 6대 중에 2대를 파괴합니다. 무장이 돌아가죠. 두 번째 편대가 와요. 막 공격했는데 2대 격파하고 또 돌아갑니다. 결국 3차례 공중 공격을 해가지고 겨우 6대를 파괴합니다. 여기 네이팜탄까지 썼어요. 그 참고적으로 그 네이팜을 쓰기 전에는 원래는 이제 로켓을 쏘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로켓은 기본적으로 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도 움직이는 데다가 쏘면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서 전차를 공격할 때도 이제 네이팜탄을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이팜탄은 터지면서 화염이 발생하고 거기에 통상 전차 뒤에 이제 드럼통을 달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고 옮겨 붙어서 유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이팜탄이 그나마 로켓 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차를 파괴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네. 북한군이 전차를 보냈습니다만 거의 다 뭐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네,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결국은 서울 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17일이 되면은 북한군이 이제 보전 협동 부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 저녁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9월 16일 저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해병 1사단은 다 상륙을 합니다. 거의.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인천에서 지금 부평 쪽으로 가다 보면 원통이 고개라고 있습니다. 네. 원통이 고개라고 있는데요. 요게 딱 이제 해병대가 9월 16일 저녁 때 딱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 교리, 올리버 스미스 장군이 항상 강조하는 네. 야간에는 행군하지 않는다. 행군하지 않는다, 매복한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예측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저녁에 딱 9월 16일 날 저녁에 매복을 했는데 정확하게 심야에 북한군이 트럭 한 대에다가 장교 1명, 트럭에 병사 5명을 싣고 덜덜덜덜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복 딱 하고 있는 거 딱 잡고 보니까 얘네들 물어봤더니 유행군의 상륙 현황이라든가 뭐 유행군의 진출 현황에 다 전혀 몰라요. 네, 몰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조금 더 기다리면 큰 게 걸릴 수도 있겠다. 딱 대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05시 45분쯤 되니까 북한군 보병 한 250명하고 전차 6대를 끌고 이제 그 원통이 고기로 쭉 접근하는 게 식별이 된 겁니다. 경계 초소에는 2.36인치 로켓이 배치가 돼 있었고 양쪽 매복 진지에 3.5인치 로켓, 그 바로 중심에 M26 퍼싱이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복 지점에 역 V자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어서 와. 네, 그래서 05시 45분부터 거의 한 30분간 전투가 있었는데 북한군 거의 250명이 거의 전멸하고 전차 6대도 대전차 로켓에 파괴되고 퍼싱 그 전차에 뭐 관통당하고 해서 6대가 거기서 그대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파괴된 전차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뭐 해병대 역시 잘했다. 뭐 이렇게 그런 이게 사진과 이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예. 그래서 이때 또 해병대가 어깨뽕이 착 들어가가지고 예. 그 당시 이제 소련군 T-34가 처음에 공포의 전차였잖아요. 미군도 2.36인치 바추카포 가지고는 격파가 안 된다 막 그랬더니 또 해병대가 또 티낸다고 일부러 그때는 신형을 지급 받았는데도 2개를 같이 들고 나갔대. 그래서 우리는 2.36인치로 깨줄게 봐라. 걔들도 참. 그래서 니들이 실력이 없어 못 깬 거야. 우리가 보여줄게. 그래서 또 굳이 2.36인치. 그래서 후방에서 T-34 후방에서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쏘니까 파괴가 된 거예요. 그 후방에서 쐈으니까. 네,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이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또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빨리 탈환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갈등이 또 빚어졌다고 하는데 알몬드 식군단장이 해병 1사단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알몬드 식군단장은 빨리 서울까지 점령하고 싶어하고 올리버 P 스미스 장군 해병 1사단장은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차근차근 가자. 굉장히 신중한 네, 스타일이죠. 그렇죠. 뭐 그런데 알몬드 장군이 이런 압력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작전을 처음에 이렇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 5일이면 서울 점령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건드렸구만요. 네. 근데 거리상으로는 한 40여 킬로 되니까 이게 만약에 김일성이 주을래가 조언한 대로 견제부도만 남기고 38도선 이북으로 빨리 뺐다면은 5일 만에 메가더 장군의 의도대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그렇죠. 상정을 한 거죠.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일성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몬드 장군이 메가더 장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일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면 제가 어떻게든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작전을 인천 상륙을 딱 해서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하여튼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리버 이제 P 스미스 장군은 차근차근 가려니까 일단 거기서 이제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스미스 해병 1사단장은 일단 그래서 해병 교리에 야간에는 진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15일 저녁, 16일 저녁 다 매복 형태로 해서 차근차근 간다. 시가지 소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몬드 식군단장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해병 그 TF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안 돼? 뭐 이런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합니다. 꿈쩍도 안 하죠. 스미스 그 해병 1사단장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사실 부부를 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끓기 시작한 게 어디까지 가느냐? 장진호 전투까지 가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장진호 전투 기록에 보면은 스미스 장군이 알몬드 그 식군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싫어하죠. 하고 내용에 아주 싫어한다는 게 묻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좀 무리했어도 빨리 가도 되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전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철학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진호 때는 정말 이때 경험으로 이제 더 반항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는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해병을 살렸고 한국 전쟁을 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큰 전투는 뭐 전차전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원통 입고개에서 네. 매복 전투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앞에 원통 입고개를 딱 넘어서면 어디가냐 조병창, 네. 부평 조병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5시 45분부터 한 30분 정도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 뭐 거의 1개 대대 뭐 전타였을 때 경멸하고 나서 바로 아침 7시에 바로 조병창 지역에 바로 신속하게 진격을 했는데 가보니까 북한군이 거의 없는 겁니다. 탄약만 잔뜩 남겨놓고 미군들이 그냥 파괴하지 못하고 철수인데 그 탄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최소한의 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군들은 그 탄약 다시 쓰고 쭉쭉. 다시 쓰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보급받았네요, 거기서. 네, 보급받고. 아니 근데 보급 얘기하니까 이 원활하게 보급을 하려면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포 비행장에서는 별 일이 없었나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행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륙 작전이든 침투 작전이든 그 비행장이 있으면 연대든 대대든 그냥 목표가 넌 저거 점령하고 할당이 떨어져요. 그만큼 비행장이 전략 요충인데 김포 비행장이야 뭐 당연히 경인지구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비행장이었으니까 일단 점령 목표가 되죠. 그래서 부평 지나서 김포를 향해서 직진합니다. 이 임무를 해병 5연대 2대대가 맡았고 한국 해병 3대대가 같이 연합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미군이 이제 한국군한테 주전투를 맡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해병 한국군은 이제 주변 고지를 장악하고 이제 비행장 전투는 미군이 담당을 하는데 17일에 이제 김포 비행장을 공격해서 전투 끝에 비행장을 점령합니다. 당시 여기 북한군이 400~500명 이상 있었는데 단위 부대들이 전체 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명령만 내려옵니다. 반드시 사수해라.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싸울 때 지휘관이 뭐 여기를 반드시 사수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전쟁에서 제일 나쁜 명령이 주변 상황은 안 가르쳐주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의 전략적 목표가 뭔지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해도 부대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인도적인 명령이 내려오는 바람에 김포 비행장에 있던
김포 비행장에 있던 북한군들은 꽤 맹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래서 18일 날 새벽에 다시 야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매복한다. 이게 철저하다 보니까 여간에서는 야습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격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일 날 새벽에 역습을 격퇴하고 그렇게 되니까 10시쯤 되죠. 갑자기 헬기 한 대가 김포 비행장에 착륙합니다. 문이 딱 열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내려, 세포도 중장이 내려요. 하여간 해병대는 좀 뽕이 많이 들어가요. 자기가 제일 먼저 내린다 이거야. 전투 끝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비행장에 자기가 내려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아예 군용기들이 착륙하기 시작하고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미군 비행장으로 바뀌어서 정상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미 해병대가 선봉대로 이 길을 뚫었고요. 자, 그리고 본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 7사단, 한국 17연대, 뭐 이런 부대들이 뒤에서 지금 본진이 쫙 밀고 들어와서 서울 수복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면은 인천에 상륙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은 인천에 상륙하는 것과 반격작전을 같이 통합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작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 1사단은 서울 방향으로 공격. 그러면 후속하는 7사단, 보병 7사단은 이제 조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해병 1사단이 서울 방향으로 갈 때 어쨌든 우측방이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7사단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해병 1사단을 엄호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 두 번째는 낙동강에서 반격해서 올라오는 부대와 연결하는 게 두 번째 임무. 요게 끝나고 나면은 서울을 탈환할 때 우측 방에서 기여하는 것. 요 세 가지 임무가 부여됐던 거. 그래서 미 보병 7사단은 해병 1사단의 우측방 조공부대로서 안양, 수원 방향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반격작전 부대와 연결된 시점이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낙동강에서 올라온 부대가 딱 연결됐기 때문에 안에 포위망이 형성된 거죠. 그렇다고 뭐 손에 손잡고 포위망 구축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적어도 북한군이 이제 주요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후퇴하는 것은 차단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한국군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군 17연대가 미 7사단의 작전 통제를 배속 부대로서 작전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17연대도 미 7사단과 같이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25일 날 반포에서 서빙고 방향으로 한강을 이제 다시 동화를 합니다.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빙고 방향으로 넘어가서 남산을 점령하고 이태원 방향으로 들어가서 시가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서쪽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남동 쪽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17년대는 조금 더 우측으로 통해서 반포를 거쳐서 서빙고를 거쳐서 남산을 점령하고 삼각지로 들어가서 시가전에 참여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어찌 보면 이제 6.25 전쟁의 방향을 확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이 6.25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미군 목표는 북진이 아니었잖아요. 38선에서 멈추는 거였거든요. 낙동강에서부터 올라왔더라면 병력 희생도 그렇고 지쳐서도 그렇고 아마 거기서 멈춰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새 중공군이 들어와서 아예 여기서 두 개의 나라로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멈췄더라면 뭐 장진호 전투니 뭐 북진했다가 그 국군의 현리 전투도 없고 뭐 고지전도 없고 희생이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결과를 알고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예요. 두 개의 국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떤 민족적 감정, 역사적 걸 떠나서 한반도가 지금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둘러싸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었다면 우리의 통일은 정말 100년, 200년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또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급속한 승리 때문에 사실 북진이 가능했던 거예요. 용기도 얻었고 이제 북한군이 괴멸됐으니까 중공군이 참전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 전에 빨리 올라가면 된다라고 시도했던 게 북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의 정말 역사를 바꾸고 우리나라 남북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라고 또 평가받는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 인천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 장군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천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본 행사는 11일 날 장비 전시, 또 의장대 행사, 또 함정 공개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줄곧 해왔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인천 상륙작전이 갖는 의미가 정말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더욱더 튼튼한 안보 태세에서 더 미래 번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 주간을 정하고 기념 행사뿐만이 아니라 거리 행진, 그리고 인천 안보 평화 포럼을 열고 또 유엔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강연이나 공연이나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갖는 의미를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재조명하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인천은 지금 인구 300만이 넘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울 다음에 제2의 경제도시가 되어서 이제 글로벌 도시로 가는 이런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의 근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다 하는 것을 아주 특징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는 데 참여했던 참전용사만큼 정말 위대한 영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오늘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전용사들께 정말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저희가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와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도자는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난관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리더십이라든가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살아가면서 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모한 도전이 되느냐, 무모한 도박이 되느냐, 또는 의미 있는 도전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의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그런 수많은 의미 있는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속에 또 인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정말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가슴속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